여러분, 정말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다면 그 나라들은 한국의 무엇을 그렇게 불편해하는 걸까요?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막으려 한 나라가 있었고, 한국 제품이 커지는 걸 견제한 나라도 있었죠. 한국이 하는 일마다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 나라들을 침략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자원을 빼앗아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다시 일어난 나라였죠. 한때는 도움을 받아야 했고, 남의 기술을 배워야 했고, 세계가 불러주기를 기다려야 했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왜 싫어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국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싫다는 말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혹감이 보이죠. 예전에는 무시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어요. 질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자존심이 긁힌 상처도 있었겠죠. 바로 그 불편함이 밖으로 나오면서 싫다는 말이 된 겁니다. 오늘은 그 불편함을 가장 크게, 가장 먼저, 가장 예민하게 드러낸 5나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중국, 기계 강국의 자존심 독일, 한때 한국을 가르치던 나라 일본, 바다의 오랜 주인 그리스, 그리고 비슷한 가난에서 다른 길을 간 인도.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인천공항을 떠나 눈 한번 붙이고 나면 벌써 착륙 준비를 하죠. 수천 년 동안 같은 한자 문화권 안에서 살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고, 장사꾼들이 황해를 건너다니던 나라. 그게 중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느 날부터 한국을 향해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였어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외국 드라마 정도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한두 편이 아니었죠. 한국 배우들의 이름을 외우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는 젊은이들도 늘었고요. 한국 화장품, 한국식 카페,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원래 막기가 어렵잖아요. 총이나 탱크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이엔가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젊은 세대 마음속으로 한국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꽤 불편하게 보였을 겁니다.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옆 나라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이 달갑지만은 않았겠죠. 그러다 사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한국 콘텐츠에 제동을 걸었어요. 드라마 방영이 막혔고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사라졌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영업하기 어려워지는 일도 벌어졌죠. 이른바 한한령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멀리 나갔어요. 중국 시장에서 막힌 한국 콘텐츠는 길을 돌려 미국으로 갔고, 유럽으로 갔고, 동남아시아와 남미로 뻗어나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섰죠. 한국 영화는 세계 최고 권위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요.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닫은 문은 한국을 멈추게 한 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세계로 더 멀리 나가게 만든 또 다른 문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에서 불편했던 중국은 기술에서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반도체였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많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죠.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커도 어떤 영역에서는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 지점이 자존심을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한복과 김치 문제도 있었어요. 한복을 두고 중국 전통 의상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김치에 뿌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죠. 바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다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읽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오랫동안 작다고 여겼던 나라의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여론은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인정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자기 것처럼 말하고 싶어 했던 거죠. 중국이 한국을 불편해한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화는 막으려 했고
기술은 따라잡으려 했고 전통은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국이 커졌다는 것, 그리고 그 커진 한국이 더 이상 조용히 지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셈이죠. 가장 오래 알아온 나라가 가장 먼저 불편함을 드러냈죠. 그런데 그 반응은 한국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바람은 문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을 넘어 이번에는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자기들만의 것이라 여기던 기술과 제조업의 경기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기계의 나라, 정밀함의 나라라고 불리던 곳에서도 한국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마음속에 단단한 쇳소리가 먼저 울립니다. 반듯한 공장, 기름 냄새 나는 작업대, 장인이 돋보기를 끼고 나사 하나를 끝까지 조이는 모습이 떠오르죠. 자동차도 독일, 기계도 독일, 전차도 독일. 이런 말은 그냥 칭찬이 아니었어요. 세계 제조업 시장에서 독일은 오래도록 간판 좋은 큰 가게였습니다. 손님이 중요한 물건을 사러 가면 일단 그 가게 문부터 열어보는 겁니다. 비싸도 믿을만하고 오래 기다려도 그만한 값이 있다고 여겼죠. 한국도 한때는 그 가게 앞에서 배웠습니다. 기계를 들여오고 공장 운영을 배우고 품질 관리가 무엇인지 익혔어요. 독일 입장에서 한국은 성실한 학생이었을 겁니다. 빠르게 따라오지만 그래도 아직은 자기 전시장 밖에 서 있는 나라였겠죠. 그런데 유럽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안보가 갑자기 책상 위로 올라왔어요. 회의실에 지도가 펼쳐지고 국방 담당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묻기 시작합니다. 어느 회사가 더 유명합니까?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먼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해지니 질문이 바뀌었죠. 그래서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병사들이 언제 훈련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장에서 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판을 흔들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이죠. 두꺼운 소개 책자보다 납품 일정표가 먼저 펼쳐지고 멋진 홍보 영상보다 창고에 실제로 들어올 날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독일제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그 점은 부정할 수 없어요. 오래 쌓인 기술, 엄격한 기준, 두꺼운 신뢰가 있죠. 다만 급한 손님 입장에서는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물건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어떡합니까? 계약 조건이 복잡해서 우리 형편에 맞추기 어렵다면 어떡하죠? 전쟁의 그림자가 가까워진 나라에게는 명성보다 달력이 더 무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K2 전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차는 아무나 만드는 물건이 아니에요. 굴러가야 하고 쏴야 하고 맞아도 버텨야 합니다. 엔진과 장갑, 전자장비와 사격 장치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죠. 작은 실수 하나가 병사의 생명과 이어지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K2가 유럽 시장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제조업이 가벼운 물건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본 이유도 단순히 가격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우리 사정에 맞게 함께 만들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만 돌리지 않고 현장으로 와서 고쳐줄 수 있느냐? 한국은 이 질문에 비교적 빠르고 현실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값싼 대체품이 아니라 급한 손님 앞에서 소매를 걷어붙이는 파트너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독일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싼 물건이 비싼 물건을 이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불편해진 이유는 한국이 싸게 파는 나라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랑이던 경기장 안으로 한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표만 끊고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직접 유니폼을 입고 공을 잡고 관중의 시선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상상해보면 장면이 선명합니다. 거대한 방산 전시장 한복판에 독일의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쪽으로 몰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통로 건너편에 한국 부스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며 흘끗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발걸음을 멈추죠. K2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나요? 정비는 같이 배울 수 있나요? 질문이 독일 간판 앞에서만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독일을 얕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독일은 여전히 강국입니다. 자동차와 기계, 화학과 정밀 산업에서 쌓아온 깊이는 하루아침에 흔들릴 것이 아니죠. 독일 장인이 만든 물건에는 여전히 묵직한 신뢰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들이 이제 한 가게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옆 골목에도 불이 켜졌고 그곳에서도 쓸만한 물건을 제때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값싼 하청 공장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설계하고 만들고 납품하고 현장에서 고치고 상대 나라와 같이 생산하는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화에서 이름을 알린 나라가 이제는 무거운 쇳덩어리와 정밀한 부품의 세계에서도 자기 이름표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불편함은 한국을 낮게 봐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낮게 볼 수 없어서 생긴 감정에 가깝죠. 자기들이 오래 지켜온 전시장에 한국 부스가 생겼고 관중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편할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불편하게 바라본 나라는 독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운 곳에는 한때 한국을 가르치던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한국이 스스로 답을 만들기 시작한 모습을 가장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라는 이름은 한국 사람들에게 참 복잡하고 묵직하게 들립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한때 일본은 한국이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집 안을 둘러봐도 그랬어요. 텔레비전, 카세트, 비디오, 전기밥솥, 카메라 같은 물건에서 일본 이름을 자주 봤습니다. 새 물건을 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역시 일본제가 오래간다. 고장이 적다. 마감이 다르다. 공장에서도 일본은 선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품질 관리를 배울 때도 일본식 방법을 이야기했고 생산 라인을 정리할 때도 일본 회사 사례를 들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 얇은 소재 하나, 정밀한 장비 하나까지 일본이 앞서 있던 시절이 길었어요.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자동차와 전자제품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뛰었지만 처음에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길을 보며 달리는 학생에 가까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장면이 생겼습니다. 학생이 계속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답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 장치 반도체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중심에 섰고요. 큰 배를 빨리, 잘, 그리고 더 까다롭게 만드는 조선소가 한국에 자리 잡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안에 화면과 반도체와 배터리를 넣고 세계 사람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물건을 한국이 만들기 시작했죠. 거기에 드라마와 음악, 영화와 음식까지 더해지면서 K-컬처라는 바람도 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편할 리 없었을 겁니다. 어제까지는 성실한 후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본의 같은 회의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남의 자료를 베껴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자료를 들고 나와 또박또박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중요한 소재와 부품의 문을 좁힌 일이었죠.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장면입니다. 선생님 책상 옆에 아주 중요한 부품 서랍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이 그 서랍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가며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서랍을 잠그고 말합니다. 이것 없으면 너희는 숙제를 못할 거다. 처음에는 한국도 당황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기업들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세웠겠죠.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주저앉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지 찾았고 우리 안에서 만들 수 있는지 시험했고 연구소와 공장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직접 해보자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화만 낸 것이 아니라 손을 걷어붙이고 서랍 열쇠 없이도 일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시험지를 안 주면 못 풀 줄 알았는데 제자가 시험지를 기다리다 말고 직접 문제집을 만들어버린 셈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을 수 있습니다. 밤새 지우개질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알게 됐죠. 남이 주는 답안지만 바라보면 영원히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일본이 정말 불편했던 것은 한국이 따라왔다는 사실보다 이제 한국이 일본의 허락 없이도 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오는 나라는 견제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스스로 길을 내는 나라는 다릅니다. 한 번 길을 내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빨리 갑니다. 부품을 만들고 공급망을 바꾸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쌓이면 그 자체가 실력이 되거든요. 물론 일본을 얕보자는 말은 아닙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소재와 장비, 정밀 기계, 자동차, 기초 과학의 깊이는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 기업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과 신뢰도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올라온 게 아니라 오래 지켜보던 가까운 나라가 자기 힘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늘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쟁도 있고 협력도 있고 오래된 상처도 있고 서로 배워야 할 부분도 있죠.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이 허락해야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 제품을 부러워만 하던 소비자에서 세계 시장에서 자기 제품을 내놓는 생산자가 됐습니다. 남이 만든 문제를 푸는 학생에서 스스로 문제를 내고 답을 검증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편함은 단순한 미움이 아닙니다. 익숙했던 순서가 바뀌는 데서 오는 당혹감에 가깝습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듣는 느낌이죠. 그런데 그 발소리는 소란스럽게 욕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공장을 돌리고 연구실 불을 켜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한국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불편하게 바라본 것은 가까운 이웃과 제조업 강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오래 움직여온 나라들도 한국 조선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시선은 조금 의외입니다. 바다를 오래 움직여온 나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파란 바다와 하얀 집, 오래된 신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의 항구와 항구를 잇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배를 잘 아는 나라, 바다에서 돈의 흐름을 읽어온 나라, 큰 화물을 싣고 먼 바다를 건너는 일에서 오랫동안 감각을 키워온 나라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를 낭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길이었고 밥줄이었고 위험한 장사판이었습니다. 날씨가 바뀌면 배 한 척의 운명이 흔들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계산서가 달라지고 항구가 막히면 전 세계의 물건의 흐름이 꼬입니다. 그런 바다 위에서 그리스 해운업자들은 수많은 배를 굴려왔습니다. 어디에 배를 보내야 하는지, 어떤 화물을 실어야 하는지, 언제 새 배를 들여야 하는지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새 배를 만들 때 한국 조선소의 문을 두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묘한 장면입니다. 바다를 오래 아는 사람은 그리스인데 그 바다를 건널 배를 만드는 곳은 한국인 겁니다. 배를 운항하는 사람과 배를 만드는 사람이 서로 마주 앉습니다. 그리스 쪽에서는 말하겠죠. 이 배는 오래 달려야 한다. 연료를 아껴야 한다. 파도가 거칠어도 흔들림을 버텨야 한다. 항구에 들어갈 때도 문제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조선소는 도면을 펴놓고 하나하나 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고 이 장치는 이렇게 넣고 안전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더 까다로운 배가 있습니다. 아주 차가운 가스를 싣고 바다를 건너는 배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라고 부르는 배죠. 말은 단순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보통 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를 아주 낮은 온도로 차갑게 만들어 액체처럼 싣고 갑니다. 그 안에 화물은 얌전히 누워있는 쇳덩이가 아닙니다. 온도와 압력에 민감하고 작은 실수에도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이 배는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없습니다. 철판을 크게 붙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차가운 화물을 담아둘 공간이 조금만 어긋나도 안 됩니다. 배 안의 장치들이 서로 맞물려 움직여야 하고 바다 위에서 긴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선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고 화물을 맡긴 회사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큰 배 한 척이지만 그 안에는 용접의 정밀함과 설계의 계산, 안전을 확인하는 수많은 손길이 들어갑니다. 이런 배를 주문하는 사람들은 쉽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해운업자들은 배의 겉모양만 보지 않습니다. 오래 굴렸을 때 돈이 남는지, 고장이 잦지 않은지, 약속한 날짜에 나오는지, 바다에서 믿을 만한지 따집니다. 칭찬보다 계산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조선소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싸서만은 아닙니다. 까다로운 배를 맡길 만하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크기가 다시 보입니다. 한국은 바다를 지배하겠다고 소리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섬도 아니고 전통해온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땅에 조선소에서 쇳덩이를 자르고 붙이고 설계도를 고치고 납기를 지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작업복에 땀을 묻혔고 누군가는 새벽 바람을 맞으며 배의 마지막 부분을 확인했겠죠. 그렇게 만든 실력이 바다의 오래된 주인들에게까지 닿은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를 낮춰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배를 오래 굴려본 사람들이라 더 냉정하게 고릅니다. 바다에서 실수는 변명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항구에 늦으면 손해가 나고
고장이 나면 신뢰가 깨집니다. 그러니 그리스가 한국을 찾는 장면은 가벼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배를 아는 사람들이 배를 만들 기술을 알아본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세계의 큰 흐름을 남들이 정했습니다. 누가 배를 만들고, 누가 배를 사고, 누가 바다의 길목에서 이익을 가져갈지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서표 한쪽에 한국이 크게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굴리는 사람도 더 어려운 배가 필요할 때는 한국 기술을 찾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스의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먼 바다를 건너고 그 배의 뼈대와 심장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사람들은 선사의 이름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그 배가 버틴 파도와 차가운 화물칸 뒤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보낸 긴 밤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한국이 커졌다는 말은 단지 공장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가 믿고 맡기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고 맡긴다는 것은 말보다 훨씬 무거운 인정입니다. 바다를 오래 아는 나라가 한국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시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가난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길을 걸어간 나라, 인도가 한국을 보며 복잡한 질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인도를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크고 오래된 문명이고 지금도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 뛰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한 장면만 보고 가난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넓고 어느 한 지표만 보고 뒤처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거리에는 첨단 기술 회사가 있고 또 한편에는 아직도 하루벌이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깎아내릴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비슷하게 어려운 출발선에 서 있던 나라들이 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 한국도 처음부터 잘 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넉넉한 밥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겨울이면 방 안에 찬 기운을 이불로 버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낡은 책가방 하나를 몇 해씩 메고 다니던 아이들이 있었고 연필 한 자루를 끝까지 깎아 쓰던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아침마다 학교 종소리는 울렸습니다. 골목 끝 작은 학교에도 산 아래 분교에도 바닷가 마을에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부모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배움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내 손은 거칠어도 자식 손에는 책을 쥐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새벽밥을 먹고 공장 버스에 오르던 아버지, 허리 굽혀 장사를 하던 어머니,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오늘도 늦지 말라고 하던 그 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굳은 살로 한마디를 하고 있었죠. 나는 고생해도 괜찮다. 너는 조금 더 멀리 가라. 인도에도 그런 부모가 많습니다.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 시험 하나로 집안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함, 좁은 방에서 책을 펴는 아이들의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로 보면 그 마음이 모두 같은 길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지역마다 학교의 차이가 컸고 신분과 언어와 종교와 지역의 벽이 삶의 선택지를 갈라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교육은 사다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길이 쉬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거칠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 소리가 밤까지 이어졌고 버스 차창에는 졸린 얼굴들이 비쳤습니다. 도시락에는 김치와 밥이 전부인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월급 봉투를 받으면 먼저 학비를 생각했습니다. 새 옷보다 참고서, 고기 반찬보다 등록금, 쉬는 날보다 특근을 고르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나라의 방향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부자 나라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배웠고, 배운 것을 공장으로 가져갔고, 공장에서 나온 돈을 다시 아이들의 교실로 보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아이들은 연구소로, 설계실로, 조선소로, 자동차 공장으로, 반도체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도시락을 싸주던 손은 어느새 자식의 졸업장을 붙잡는 손이 되었고 공장 버스의 흔들림은 수출 선박의 진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한국을 볼 때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질투가 아닐 겁니다. 왜 우리는 더 큰 땅과 더 많은 젊은이와 더 오래된 지혜를 가지고도 저 작은 나라처럼 빠르게 길을 묶어내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과 우주 개발, 의학과 서비스 산업에서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도의 가능성을 말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인도를 낮추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가난을 지나온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가 아닙니다. 실수도 많았고 그늘도 있었습니다. 빠른 성장 뒤에는 다친 사람도 있었고 가족과 건강을 미뤄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자기 인생의 편안함을 뒤로 미루고 다음 세대의 출발선을 조금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없었다면 반도체도, 자동차도, 조선도 그냥 공장 이름에 그쳤을지 모릅니다. 기술은 기계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시락을 싸던 부엌과 등록금을 세던 밤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책가방을 말리던 방, 시험 전날 등잔불처럼 켜져 있던 형광등, 공장 문 앞에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던 동료들까지 그 작고 오래된 장면들이 나라의 근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취는 갑자기 솟은 탑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하루들이 차곡차곡 쌓인 언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을 바라보는 인도의 복잡한 시선 속에는 이런 물음이 숨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거대한 자원일까? 아니면 작은 교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일까? 한국의 어른들에게 이 질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낡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던 아이, 새벽 공장 버스에 몸을 실었던 청년, 자식 학비 앞에서 한숨을 삼키던 부모가 바로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한국을 보며 세계가 불편해한다면 그 안에는 우리 세대가 버텨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작아 보였던 나라가 부모의 손과 학교 종소리와 공장의 불빛을 이어붙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세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자식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딘 시간이 결국 나라의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5나라의 불편함을 한 줄로 묶어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중국이 불편해한 것은 한국의 문화가 너무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마 한 편, 노래 한 곡, 옷차림 하나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냥 웃고 넘길 수 없게 된 겁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내려다보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반도체와 배터리와 콘텐츠에서 한국 이름이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예민해졌습니다. 한국이 작아서가 아니라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또 달랐습니다. 독일에게 제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아온 자존심이었고 세계가 인정해준 이름값이었습니다. 기계는 독일, 자동차는 독일, 정밀함은 독일이라는 믿음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급한 순간에 세계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빨리 만들 수 있는가? 누가 약속한 때에 맞춰줄 수 있는가? 누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물건을 내놓는가? 그 질문 앞에서 한국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이 불편했던 것은 한국이 싼 물건을 팔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이던 경기장 안으로 한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마음은 더 복잡했을 겁니다. 한때 일본은 한국이 보고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기술도, 산업도, 생활도 많은 부분에서 일본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따라가고 다시 고치고 더 빠르게 만들고 결국 자기 방식의 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시험지를 주지 않으면 못 풀 줄 알았는데 한국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답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일본이 정말 불편했던 것은 한국이 따라왔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일본의 허락 없이도 길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는 바다의 나라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배를 알고 항로를 알고 바다로 먹고 살아 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큰 배, 어려운 배,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배를 만들 때 세계는 한국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사람도 배를 만들 때는 한국의 기술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 높여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비싼 일, 정말 실패하면 안 되는 일을 맡길 때 한국 이름이 선택지 안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바다를 아는 사람일수록 압니다. 큰 배는 돈만 있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질 손과 머리가 있어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도는 또 다른 질문을 품었을 겁니다. 한국도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고 집집마다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가난을 지나오면서 학교를 세웠고 아이들을 책상 앞에 앉혔고 부모들은 새벽부터 몸을 움직였습니다. 공장 불은 밤에도 꺼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끼고 또 아껴 자식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일터로 나가 허리가 휘도록 버텼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오늘의 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한국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질투만은 아닐 겁니다. 비슷한 가난에서 출발했는데 왜 저 나라는 다른 길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복잡한 질문이 남았을 겁니다. 결국 5나라의 불편함은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는 문화가 불편했고 어떤 나라는 기술이 불편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존심이 흔들렸고 어떤 나라는 오래된 비교가 아팠습니다. 어떤 나라는 한국을 보며 자기 나라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같은 이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국은 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냐고 물으면 지도를 펼쳐야 했고, 무엇을 만드는 나라냐고 물으면 하나하나 말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 가난했던 나라라는 설명이 먼저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고, 한국 드라마를 밤새 보는 사람이 있고, 한국 배터리와 반도체와 선박과 무기를 계산해 넣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알아봐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는 한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남을 깔봐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이 불편해하니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두리에 조용히 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장을 흔들고,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누군가의 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누군가의 산업 계획에 이름을 올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 불편함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는 미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 나라는 견제를 받지도 않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은 그만큼 한국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시간입니다. 학교를 세우던 사람들, 공장을 돌리던 사람들, 새벽밥을 먹고 일터로 나가던 사람들, 자식만은 나보다 낫게 살게 하겠다고 이를 악물던 부모들의 시간이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잠을 줄이고 손에 기름을 묻히고 바닷바람을 맞고 먼지 나는 공장 안에서 버틴 세월이 이 나라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미움이 아닙니다. 조롱도 아닙니다. 조용한 자부심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뭉클함입니다. 작고 가난했던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남의 눈치를 보며 배워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계산표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뜨거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박수받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때는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야 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폐허 위에서 다시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공장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고, 돈도 부족했죠. 그 시절 어른들은 화려한 말보다 하루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새벽밥을 먹고 공장으로 향했고, 아이들 등록금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었어요. 누군가는 밤새 기계를 돌렸고, 누군가는 작은 가게 불을 늦게까지 켜두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내 가족이 조금만 더 나아지기를 바랐고, 내 자식은 나보다 덜 고생하기를 바랐을 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하루하루가 나라의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공장으로 갔고, 공장에서 배운 사람들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작은 부품을 맞추던 손이 반도체를 만들고, 낡은 항구를 보던 눈이 거대한 배를 만들었죠. 남의 물건을 부러워하던 세대의 자식들이 세계 시장에 한국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남을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한국 문화가 젊은 세대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독일이 신경 쓰기 시작했다면 한국 제조업이 진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일본이 복잡한 마음을 품었다면 한국이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는 학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가 한국 조선소를 찾았다면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 한국 기술을 인정했다는 뜻이고요. 인도가 한국을 바라보며 질문을 품었다면 한국의 가난 극복이 다른 나라에도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편했던 건 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멈추고, 드라마가 멈추고, 배가 멈추고, 전차가 멈추고, 반도체와 공장의 계산이 흔들립니다.
어느새 한국은 누군가가 그냥 싫어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계산해서 빼기 어려운 나라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낯선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빠져도 세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이 없어도, 우리가 부른 노래가 없어도, 우리가 띄운 배가 없어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갈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어느 나라의 젊은이는 한국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느 공장은 한국 부품과 장비를 계산해 넣고, 어느 항구는 한국, 조선소의 납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장면들이 하나둘 쌓이면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정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싫다고 말해도 써야 하고, 견제한다고 말해도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빠지면 빈자리가 보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빈자리가 보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이미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름진 손으로 이 나라를 밀어 올린 세대에게 이 결론은 더 깊게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작고 가난하다고만 불리던 나라가 이제 누군가의 시장을 흔들고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누군가의 선택지 안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번 이야기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그들이 불편해한 건 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